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생긴 빚 8조 원을 갚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죠. 수공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계획서를 보면은 수공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채 감축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데요. 14조 원이 넘는 현재 빚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구 노력을 반영하더라도 수공의 부채 총액은 2017년 말까지 3조 원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수공이 떠안은 4대강 관련 빚의 원리금 대부분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 줘야 할 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에 수공의 부채 원리금 상환 지원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수공의 부채 원금까지 정부가 해결을 해준다면은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정부가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정치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730)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고심과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내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 논의 절차는 부재하고 미흡합니다. 전략공천과 후보 확정의 명분과 근거가 납득되지 않고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일방통행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 을 지역의 경우 이미 광주 광산을 출마를 광주 시민께 약속하고 개소식까지 가진 후보를 전격적으로 전략 공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돌려막기 공천, 개념 없는 공천, 해석되지 않는 공천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근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존 후보들을 배제하고 전략 공천할 만큼 뚜렷한 명분과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상대당의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 및 결과가 국민의 비판과 질책의 빌미가 되고 따라서 선거 승리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당의 소중한 후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도가 유망한 두 신진 정치인들을 갈라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선 전략공천에 따른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이 전략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무소속 출마라는 배수진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자칫 재보선 전체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대한 전략공천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천정배 전 의원, 광주를 지키겠다면서 다른 곳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광산을에 출마를 했다가 서울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작을에 출마했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은 무소속 불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략공천에 따른 내용을 수습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의 기자회견장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죠.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연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중 정상 간의 만남이 남긴 성과와 과제 짚어보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작심한 듯이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그 집단 자위권을 행사를 확대했다든가, 그리고 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경고, 또 고노다마를 훼손시키고 있는 일본 내각에 대한 시도, 여기에 대한 그 유감을 이제 표명했던 내용들인데요. 예. 일단 지금 그 일본의 우경화를 반대한다라는 그 공식적인 공동 성명은 한중과 미일 대립구도라는 것 때문에 공동 성명까지 내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일본에 대한 그 한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 또 역사적 또 군사적의 공조 체제는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번에 한중의 하나의 그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에 대한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식이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음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서울대 강연에서는 대일 항쟁의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을 언급하면서 명나라의 등자룡과 진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숨은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심지어는 강의 내용 중에서 중국 인민군 해방 군가를 잡고 간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어쩌면 그런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공동 피해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문제에 관한하는 어떠한 문제를 떠나서라도 공조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그 맥락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 반일 감정이 우리 못지않게 아주 대단히 큽니다. 특히 난징 학살이라든가 그런 기념일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군비 확산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계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이게 이제 시진핑 외교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는 상당히 이제 포용적이지만은 군사 외교는 양보하지 않는다. 굉장히 평창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현재 한국의 대일 감정과 대일 어떤 그 전략과 서로 맞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안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고 남긴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군사 외교 전선이랄까요, 이것을 상당히 이제 확대했다라는 것은 큰 하나의 그 소득으로 생각할 것이고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부담은 가질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중이 공통적인 그 숙제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경제 전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 뭐 새로 나온 조어입니다만은 뭐 차이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한국의 공동 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에 그에 대한 서로 어떤 그 전략과 어떤 목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같은 공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서 국내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남지 않은 새누리당 전당대회부터 짚어볼 텐데요.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본격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번호도 배정을 받았고요. 전당대회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일단 두 사람의 2강 구도는 일단 뭐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거죠. 예. 뭐 서청원 후보와 김무성 후보. 그리고 이제 뭐 낯선 일은 아닙니다만은 3중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김태호 전 뭐 국무총리 후보가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인재,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있고. 그래서 2강 3중 3약 구도에 한 여성이 출마하는 김을동 의원이죠. 그래서 9명이 이제 정당대에 출마했는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래서 김무성과 서청원 후보 간의 어떤 그 대결이 가장 큰 관심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마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구도가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가 누가 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울 동작을 지역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략 공천하면서 후폭풍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동작을 지역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을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꽤나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번 공천은 속내를 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뭐 좋고 안 좋고 평가를 떠나서요. 요즘 말로 흔히 무슨 뭐 해독이 불가능한, 판독이 불가능한 공천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이게 이제 그 방금 그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하신 과연 그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그 정치적 리더십 결합을 위해서 기동민 후보를 내세웠다라는 그 전략적 판단이 뚜렷하게 보여줬다면 저는 또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 간의 어떤 그 공조 체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게 뭐 실무적인 문제라면 뭐 나중에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그 정말 그 두 대표의 어떤 공조 체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의 핵심인데 이번 공천이 좀 아직은 뭐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까지 판단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속내를 알 수 없는 공천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날짜는 다 다가왔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좀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이 확실히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미 동작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던 허동준 전 동작을 당협위원장 이번 공천을 전망 공천, 전부 망하는 공천이라면서 농성을 벌였고 금태섭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또 사퇴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을 향해서는 독배를 마시지 말라면서 설득하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동작을 전략 공천 내분으로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작을 선거의 난맥상을 방금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예. 정말 크나큰 불씨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작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을 자체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새누리당과의 아주 매우 중요한 격전장이거든요. 그 선수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웅변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난맥상이 드러난 겁니다. 예. 각자 지금 누구 하나 지금 승자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이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고 당원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똘똘 뭉쳤을 때 그게 바로 큰 파괴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야당한테는 너무나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로운 인물을 이렇게까지 서로 분열상을 보이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평가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 결과에 따라서는 이 선거 재보선 결과가 이 공천을 잘못해서 안 됐다라고 해석이 될 경우는 지도부에 큰 저는 부담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반면에 새누리당을 보면은 또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불출마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정말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김문수 지사 본인 입을 비우더라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은 사람인데 경기지사 하다가 갑자기 서울로 온다는 명분이 좀 부족하고, 또 속내는 좀 분위기를 확실하게 당에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에 지금 끌려다닌다는 자체가 본인한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문수 지사는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부터 약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예. 나경원 후보도 서울 어느 지역구도 내세울 만한 상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미래는 갖지 않겠느냐. 본인도 김문수 전 지사도 동작으로는 출마할 이유가 하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출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김황식 전 총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표명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예, 이들이 출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 영남, 그러면 각 지역마다 그 당의 어떤 지배 정당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선수를 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어쨌든 동작을과 관련돼가지고 또 수도권 일부를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선수를 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거 이번 결과가 정말 선거가 당선 가능한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을 모셔오는 것이 좋은 것인가, 즉 올드보이가 귀환하는 것이 승산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참신한 인물로서 어필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가 안정감 있는 후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인물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선거가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 또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떠오를 경우에는 올드보이를 놔뒀다고 하는 타겟만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인물이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합한 인물은 좀 없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 사정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새누리당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 판을 애써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일꾼론 내세우면서 말이죠. 이렇게 판을 축소시키려는 이유, 인물난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물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애초에 새누리당이 재보선거의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감을 물색을 했지만, 또 집권당이 갖고 있는 특유의 또 후보에 관한 상당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선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집권 여당한테는 불리한 것이고,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방선거 결과를 봤을 때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 녹록치 않은 민심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선거보다는 지역 일꾼 선거를 하면서 최소한 아슬아슬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싶은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반면에 야당은 정말 정책 심판이라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새누리당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과반 의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슬아슬하게 과반 의석으로는 가지 않겠느냐. 지금도 의원 재적수로 이야기하면 과반수는 갖고 있는 정당인데요. 재보선을 끝난 뒤에도 과반수 의석은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매우 급속한 상태로 이제 빠지고 있는 것,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박근혜 대표의 지지, 특히 50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면, 예. 이게 얼마나 가속화되냐에 따라서
그 아슬아슬한 과반수 유지도 힘들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 판세로 봐서는 뭐 최소한 과반수는 건지지 않겠냐. 그러나 과반수를 유지했다고 해서 이것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라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50대층의 지지 여부가 또 관심사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불출마냐 수원정 출마냐를 놓고 고심 중이던 임태희 전 실장 수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과 맞대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의 대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하게 1대1 대결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수원이 총 그 4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졸지할 때는 3군데를 다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수원에서는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한 지역구도 중요하지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선거 구도를 해가느냐 여기에 향도 역할을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임태희 전 의원을 지목한 것 같고 여기에 대응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이제 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수원 영통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 단순히 1대1 구도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원에서의 총선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향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 선거판이 지금 수원 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회가 이제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는데요. 자, 여당은 전원 통과를 바라보고 있고 야당은 최소 2명은 낙마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라고 봐요. 인사청문회 무조건 중요하지만은 이번 7월 30일 재보궐선거하고는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낙마시키는 힘쓸 수도 있어요. 야당에서는요. 즉 야당이 동의를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버린 되는 문제지만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부적격자가 떠올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지금 치명적인 그 약점은 인사정책의 엉망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역시나 장관 1명 정도가 아니라 2-3명 정도가 이건 일반 국민들보다는 못하고 그 장관의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야당이 아주 공세를 펼쳤을 때는 그 사람을 다시 임명한다는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는 여당 입장에서도 가볍게 나갈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당도 문제 있는 사람은 동시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선거를 의식한 아주 좀 활기찬 인사청문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뵙죠.